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126회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톡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굳은데 이렇게 참석 오늘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첫 시집을 이렇게 내게 되신 김도우 시인과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우 선생님 프로필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고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에세이 문학으로 등단을 하시고 2005년 에세이 문의 평론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수필집으로 길찾기, 노을이 내게로 왔다가 있습니다. 2020년에 애지로 등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오늘 이야기 나눌 시집 새들은 언제 깃털을 터나를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울림 낭송회 회원이시고요. 시인들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할 독서회는요. 이분들 오랜 시간 글과 함께 삶을 살아오신 분들 같아요. 문화사랑 백년어에서 이수경 선생님과 송우정 선생님 나오셨는데 오늘 그 문화사랑 백년어 이야기는 이수경 선생님께서 직접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사랑 백년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수경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문화사랑 백년어 독서회 그 사유의 이미지를 따라라는 그 독서회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제 시집을 읽는 모임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모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이번에 김도우 선생님 시집에 북토크를 맡아달라는 말씀에 저희가 나와 있는데 문화사랑 백년어는 백년어 서원에서 분리가 되어서 지금 저희는 비영리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년어 서원은 수호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영도로 들어가시고 저희는 문화사랑 백년어는 40계단 밑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한 3, 40명 정도의 회원들이 여러 독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장편 읽기 독서회도 있고요. 저희처럼 시집 읽기 반, 뭐 비문학 독서회 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개간지를 저 뒤에 놔두고 왔는데 개간지 발행이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일이고 이번에 이제 인문 그 서원 이렇게 그 모한이라고 해서 새 공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행된 것이 이제 새 사진집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저기 영도에 있는 백년어 서원하고 헷갈리실 듯해서 저희가 새로운 공간 이름을 지었거든요. 혹시 뭐 독서회라든지 또는 그 중앙동에 지나다가 혹시 들러주시면 맛있는 차도 대접을 해드리고 할 테니까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수경 쌤하고 같이 무한에서 시를 읽고 있는 송우정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반갑습니다.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책을 출간했을 때의 느낌이 또 이 시집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김도우 선생님의 소회와 이야기들 잠시 듣고 저희가 또 질의응답하고 질문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뭐 지금 비도 막 폭우도 내리고 뭐 이렇게 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첫째 무엇보다 감사하고요. 저는 책을 지금 책이란 시집은 처음이지만 뭐 다른 책은 수필집도 좀 내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일단 시집을 내면서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뭐 고통이라 할까? 정말 이 시집을 시를 쓴다는 건 그 지난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굉장히 농축된 어떤 삶의 결정체라고나 할까 뭐 하여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냥 그냥 쓰는 대로 쓰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쓰지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했지만 그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 제 삶을 송두리째 거기 부은 것 같고 하여튼 좀 그렇지만 일단 큰 뭐 결과는 미숙하지만 어쨌든 제 마음을 갈아 넣었다고나 할까 하여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이번 시집 어떠셨는지 백년호 선생님도 여기 많이 오셨는데 이야기 많이 나누셨을 것 같거든요. 시집에 대한 느낌들 어떠셨는지 선생님 두 분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좀 쉽고 감각적인 시를 좀 좋아하고요. 그런 시를 좀 많이 읽어서 그러는지 시집을 처음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런 시는 어떻게 접근해야지 약간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이미지나 진술 뭐 이런 것들도 많았지만은 첫 번째 시 제갈에서 보듯 통증은 입을 닫고 있을 때와 열렸을 때가 달라. 풍선처럼 쉽게 터지기도 하고 녹아내리기도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의미 있는 진수령의 문장이나 묵직한 이미지가 좀 있었고요. 그 전쟁, 기후 문제, 문명의 문제, 뭐 5.18, 또 뭐 사회적인 재난, 또 사랑의 상처, 소외된 것들에 대한 뭐 마음, 오만 이 세상사의 모든 고민들이 시집 안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혼자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고 사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부에서 4부까지 이래 보면 이 산문시를 중간에 딱 끼워 넣어서 이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 편집이 참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부에서 특히 사유를 입힌 비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참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난 창처럼 꽁꽁 숨겨놓고 뭐 분위기만 확 만들어 놔놓고는 하나도 힌트를 주지 않는 그런 시도 있었고요. 근데 그 알 수 없지만은 자꾸 읽다 보니까 느낌으로 끌고 가는 그 지점이 자꾸 읽으면서 저도 좀 젖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집을 다 읽었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어쨌든 우리는 어디에도 닿을 수 없는 존재인데 또 늘 뒤척이는 존재이고 그 시집의 제목처럼 우리는 깃털을 털어서 어디론가 날아가야 하는데 그 결단이 계속 유보되는 제갈의 상황, 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는 그런 자각으로 쓰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안 없는 폭력의 세계에서 자기 인생, 자기 이야기를 시인이 쓰는 것은 시에 대한 무지이거나 그러면은 기만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시집에서 어떤 시인님의 그런 자세가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의 일부를 저는 좀 꼼꼼히 읽어봤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세기말적인 아주 어두운 분위기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새들이 바다 위로 확 날아오르는 그런 좀 환상적인 그리고 또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제가 읽혔고 그런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저기 10쪽의 제갈이라는 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갈은 보통 사회적인 억압의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이 시는 하마스 전쟁을 끌고 와서 전쟁처럼 사회 전체 또 일반 가정에서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제갈을 물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면의 언어가 허언증으로 왜곡 부식된다. 이게 참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쓰인 시어들을 보면은 총질, 땜질, 비사, 극기와 전동드릴이 아래턱과 위턱을 뚫는다. 이 센 문장으로 이거 대치를 함으로써 시를 읽는 사람이 이렇게 언어끼리 부딪히게 함으로써 전쟁을 대하는 느낌으로 제가 절박하게 읽혔거든요. 이 제갈을 이 시집의 제일 처음에 배치하게 되신 이유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 제갈이라는 그 자체가 제갈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제갈을 물리는 어떤 기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짐승에게 물린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제갈이 사람에게도 제갈을 물리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또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기가 제갈을 물은 것처럼 말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가슴 속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갈이라는 그 자체가 고통 그 자체이며 뭐 우리가 뭐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통증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늘 같이 뭐 이렇게
주변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재갈을 통한 이 재갈이라는 게 좀 어감이 굉장히 센데 저는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답답한 어떤 그런 세상의 순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모든 어떤 그런 거에서 시작되고 그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어떤 이런 것들도 막 일어나는 어떤 이런 거를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속에 결과적으로 그 제가 물린 것처럼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속은 썩는다는 거예요. 그 속이 썩고 굉장히 속이 문드러지고 뭐 어떤 그런 거를 제가 비참한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연상을 제가 했어요. 이 현실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은 제가 그 느낌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를 좀 많이 저는 모르겠어요. 글을 쓸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연상작용이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연상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쥐 짜잖아요.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또 글쓰기가 그렇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그 저는 좀 이렇게 거칠지만 제가 이런 연상작용이 되는 걸 좀 거침없이 조금 반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보면 이 재갈이라는 거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전쟁도 이야기하고 싶었고 많은 말을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네. 이 첫 시가 사실 시집의 이렇게 문지방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들이 첫 발을 내딛는 시인데 저도 제일 먼저 첫 시를 많이 이렇게 읽거든요. 김도우 선생님 책을 첫 딱 보고 재갈을 보고 이렇게 이미지에 약간 감각적인 충격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와, 이렇게 진입 장벽이 좀 있는 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같이 좀 이렇게 풀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이수경 선생님 혹시 읽었던 시 중에서 같이 나눌 만한 이야기 있으면 들어주시죠. 송호정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시집을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송호정 선생님께서는 이제 좀 시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좀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저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 이제 독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김도우 선생님의 시가 어휘력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게 어떤 개인적인 서사보다는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계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전쟁 문제 뒤에 금계국이라는 시로 쭉 또 들어가면 뭐 기후 위기까지 쭉 사회 의식 같은 여러 가지 좀 그런 주제까지 계속 뭐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를 이렇게 좀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가 그게 조금 처음에 궁금했고요. 1부가 저희가 읽을 때 굉장히 시가 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2부, 3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시가 이제 좀 그나마 좀 저희한테는 좀 쉬웠다.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도 좀 잘 읽혔다. 이렇게 좀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혹시 이제 이 시를 구성을 하실 때 1부, 2부, 3부, 4부로 구성을 하셨잖아요. 주제가 어떻게 보면 1부에는 뭐다, 2부에는 뭐다 이렇게 좀 나눠진 게 아니라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의 어떤 구성을 하실 때 어떤 효과를 좀 노리고 하셨는지 좀 그게 궁금했습니다. 보통 뭐 책을 내거나 뭐 시집 내거나 하면은 보통 낼 때 조금 자기가 좀 상징적인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거를 먼저 좀 선택하는 그런 좀 경향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힘있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큰 다른 뜻은 없지만 그래서 일부에는 주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 약간 이제 편안하게 이제 그 들어가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뭐 꼭 분류를 꼭 뭐 묶어 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렇게 이렇게 분류한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에서 많이 강조됐고 일부 읽다 보면 3부까지 빨리 안 읽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일부를 빨리 읽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시를 들어보고 싶으시죠? 예, 이쯤에서 낭송 한 편 해보도록 할까요? 김선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김선입니다. 저는 21년도에 사이펀을 통해서 등단을 했고 이렇게 여러 선생님 앞에서 낭송은 처음입니다. 시인이라는 말도 아직 어색하기 짝이 없고요. 81쪽에 있는 비단벌레를 낭송하려고 합니다. 비단벌레를 올해 초에 청주 어린이대공원에 5살 먹은 손녀하고 같이 갔다가 처음 실물을 받고 그 전에 이제 손녀한테 오빠 생각이 나는 노래를 알려줬었거든요.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비단구두 그 색이 이런 색이야 하면서 알려줘가지고 그 비단벌레 시를 낭송하기로 골랐습니다. 그때는 참 비단벌레가 영롱하고 아름답다 생각했었는데 김도 선생님 시는 그 어떤 아픔을 억누르고 오다가 그 아픔이 화석화돼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잘 드러냈다는 시로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김도 선생님, 송호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낭송해 보겠습니다. 비단벌레 푸른빛 날개들이 천마총에 이끌던 날 하늘에서 가까운 벌레 같은 비가 내렸다. 전둥이 치면 금녹색 띤 등짝이 하늘 높이 꿈틀거렸고 벼락이라도 맞은 듯 비명을 질러댔다. 꽃비가 쏟아지는 날엔 수천 개의 꺾인 날개가 비단길을 펼쳤다. 벽화에서 빠져나온 갈기 긴 검은 말이 무덤 속 초원을 내달렸다. 어제와 오늘 겹겹이 기운 살점들 죽어야 새롭게 살 수 있는 무늬가 되었다. 벌레 울음소리 들리는 금은 밤 썩지도 사라지지도 부화되지 않은 속살이 내 것인 것처럼 아래웠다. 비오는 날엔 덧댄 등짝들이 근질거렸다. 날개 죽지 깊은 곳에서 바람과 바람에 몸 비비는 소리 들고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한 벌레들이 무덤 속에 쌓여 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낭송 전에 노래까지 해주셔서 아주 최초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비단벌레 시에 관한. 예, 비단벌레 뭐 말 그대로 비단벌레가 있거든요. 근데 그 비단벌레가 굉장히 화려하고 문양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너무 원래 아름다운데 과일도 맛있는데 벌레가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벌레도 이 비단벌레는 그렇게 아름다운 비단벌레이기 때문에 너무 육신의 고통을 많이 느끼는 어떤 그런 일생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굉장히 뭐 이 금색으로 치장된 어떤 이 벌레가 그 옛날에 장신구에나 이제 이런데 이제 쓰는데 그 한 개를 만들자면 얼마나 많은 그 벌레가 필요했겠습니까? 그게 이제 등짝에 그 날개 부분 그거를 전부 깁고 떼내고 그러면서 그 떼내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손톱 밑에 뭐 조그만 그것만 생겨도 난리가 나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그 고통의 어떤 산물인 그 아름다움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인간은 그런 데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요. 아무런 그 어떤 자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미물의 곤충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름다움만 강조하고 그 어떤 권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만 생각했지. 그래서 제가 그 천마총의 그 장신구라든지 있는 그 비단벌레를 가지고 만드는 어떤 그 작품이죠. 따지고 보면은 생명을 담보로 한 어떤 그런 거에서 그러면 다시 태어날 수도 없도록 박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를 생각하면서 비단벌레의 삶이 결국은 인간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또 일종의 그런 그 희생 어떻게 좋게 하면 희생이지만은
누군가에게 권력자에게 자기의 것을 내주고 결국은 희생당하는 어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비단벌레가 그야말로 내 몸이 욱신거릴 정도로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근데 그 뭐 벌레 그 뭐 별 느낌이 있느냐 뭐 이렇지만은 그 과정을 보면은 그 조그만한 그 문양 한 개 만드는데 여러 수천 마리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날개를 떼고 다리를 떼고 뭐 전부 다 떼내고 막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저인양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비단벌레인 것처럼 예, 그랬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시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작가님께서는 달과 바다와 새를 참 편애하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새는 좀 초월적인 존재라면은 바다가 노는 거는 좀 한계가 없는 느낌. 근데 달은 좀 상처 입은 마음이나 현실을 끌고 가서 달의 이미지에 밀착을 시키면서 하소연하는 그런 대상으로 읽혔거든요. 그래서 블루문이라는 시에서처럼 작가님 평소에 달을 세모네모로 뜯어드시면서 시를 적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달을 끌고 오실 때는 굉장히 환상적으로 느꼈고요. 그런 아름다운 상상력이 느껴졌는데 달이 총 몇 번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 시집에서. 예, 저는 달도 많이 나왔고요. 달만 많이 나온 게 아니고 바다, 죽음 뭐 많이 나온 게 너무 이렇게 중복되고 이 주로 저의 이제 그 작품의 이제 그 소재는 주로 그쪽에서 많이 뭔가를 끌어낸다고나 할까. 이게 일부러 끌어내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그게 계속 저한테 뭔가 연관성을 좀 많이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달이라든지 뭐 하늘의 우주의 달 뭐 별 뭐 그거 가지고 소재를 안 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계기 일식에 대해서 이제 그러다가 블루문이라는 이제 그런 글도 쓰게 됐고 또 거기 빈속에는 보면 이제 목에 달이 목에 걸린 걸 이제 또 생각하면서 이제 또 쓰게 됐고 그거는 이제 저 뭡니까 그게 아까 빈속은 사실 그 위를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이 위를 이제 다 드러내고 난 뒤에 이제 그걸 썼거든요. 근데 음식이 우리가 상상하면 음식이 위 속으로 딱 들어가면 위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위가 없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음식이. 근데 뭐 소장이나 대장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아주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저는 별로 안 합니다. 글 쓸 때는 생물학적이고 그 논리하고는 좀 맞추지 않습니다. 논리하고 맞으면 맞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상상에 음식이 떨어지면은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고 짚라인 탄 것처럼 그냥 공중에서 그냥 헤엄치는 것처럼 허우적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허우적거리면서 그 어떤 그 공포감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뭐 결국 공중에 목을 매는 어떤 그런 뭐 형상이 될 것이고 달도 마찬가지고 하늘에도 달도 어떻게 보면 매달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절박한 그 아주 생명이 굉장히 절박한 사람이 절박함에 서면은 뭐 우리가 절박하면 안 되는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지만은 어떤 절박이라는 건 우리를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상도 절박하면서 오는 것 같고 시도 절박 안 하고 시간 많아가지고 있으면 시도 안 써지더라고요. 내일 모레 내야 된다 하면 갑자기 막 써야 되겠다 하면 조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시간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좀 하듯이 절박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나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몇 번인가요? 달이? 달이 1부에서 4번 나오고 전체 8번 나오고요. 바다는 14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달을 표현하실 때는 굉장히 환상적이어서 저는 참 인상적이었고 저는 그렇게 환상적인 그 목을 내다는
그 목에 빈속에 이 바다까지 간 사람이 환상 속에서 얼굴을 내거는 거는 사실은 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죽어서 별이 된다 이거보다는 달이 되는 게 훨씬 멋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또 뭐 사라지는 그림이라는 시에서도 달빛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이렇게 아름다운 상상을 할 수 있는 달은 왜 나한테 오지 않을까 뭐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이 달이 시인님께 어떤 존재인가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선생님 얘기를 듣다가 그러면 시인에게 보통 시는 보통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사르트르의 말처럼 뭐 시가 어떤 무에서 뭐 어떤 존재를 가져와서 그걸 어떤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내 안에 깊숙이 존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쑥 꺼집어내어서 어떤 시를 이제 보통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막 시를 좀 써보려고 끄적거리고 있는데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인에게 혹시 상상력은 어떻게 혹시 작동이 되는지 뭐 물론 절박함이 가장 크겠지만 보통 평소에 뭐 어떤 시적인 어떤 경험이 많은 건지 아니면 나는 경험보다는 어떤 다른 것에서 뭐 어떤 시적인 상상력을 많이 끌어올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시를 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를 그대로 쓰라고 있는 게 시가 아니잖아요. 일단 시를 새롭게 써야 된다는 어떤 말하자면은 시를 창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새로 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현 시점에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모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력이라는 게 그냥 상상력이 허무맹랑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알게 모르게 경험했던 것이고 알게 모르게 어느 책에서 읽었던 것이고 알게 모르게 뭐 영화를 본다거나 그림을 본다거나 하면은 거기서 뭔가 상상이 유발됐다는 거지. 그게 다 깔려 있다가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그게 나에게 왔다는 거죠. 내가 그 뭔가를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나에게 내 것으로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이 결과적으로 그게 다 필요한 과정이었지 않나. 그냥 상상만을 뭐 그냥 뭐 해야 되겠다 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시를 쓰고 시뿐만 아니고 뭐 소설이라든지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있는 하나의 매개체를 끌고 오는 그 연관성을 가진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말이 되는 소리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디 책들 보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거 모르겠다고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시도 가만히 보면은 다 이유가 있고 다 연결고리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번 던져본 이야기를 가지고 시를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을 바탕으로 근거를 한 상상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동안 축적돼 가지고 제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새로운 시적인 어떤 영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저의 감성을 가지고 이제 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어렵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도 저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저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집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시집의 색채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저는 선생님 시집이 좀 푸른 빛깔, 파란색 이런 게 처음에 떠올랐어요. 이미지로.
그래서 블루문도 있었지만 바다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선생님의 상상력과 바다가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바다와 인연이 있으십니까? 예, 바다는 제가 바다를 싫어한다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다 바다는 좋아하는데 바다하고 제가 이제 접근해서 이제 좀 이제 생활도 하고 있고 이러면서 바다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렇게 많이 보면은 바다하고 우리가 그냥 있는 일상하고 바다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바다가 소리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냥 소리도 많이 내고 뭔가가 막 굉장히 부산하고 굉장히 사건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비가 내려도 그냥 보통 비 내리는 게 아니고 바다에 비 내리는 건 좀 다르고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그 바다가 큰 일을 만들더라고요. 또 큰 일을 해내는 것도 있지만 큰 일도 만들고 바다를 통해서 오는 어떤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많고 바다 앞에서 바람이 불면 그냥 바람 부는 거하고 바람이 달라요. 그냥 보통 그냥 뚝뚝뚝 떨어지고 포근하게 부는 게 아니고 막 우는 소리도 내고 막 완전 그 귀신 소리도 나고 그 정도로 바다는 굉장히 격렬하고 제가 볼 때는 바다는 온화하고 뭐 그렇다던데 하나도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그 푸르고 깊은 그 속에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끄집어내도 끝을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사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그 시적 영역 속에도 우리가 선생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 말 다 해가지고 나 말할 거 없다. 뭐 하려니까 다 써놔놨고 뭐 이제 더 쓸 게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 사람마다 다 태어난 곳이 다르고 뭐 부모님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이러니까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색깔은 어떤 색깔인지 정확하게 제 자신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독자들이 보는 이미지는 어떤 색깔이라는 게 조금은 정해지지 않나. 이제 근데 제가 뭐 이 첫 시집 한 권 내고는 막 그게 이렇다 저렇다 저는 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온갖 것을 다 한꺼번에 넣었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은 뭐 잡채밥도 되고 뭐 짜장면도 되고 막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뭐 둘째 분 시집을 내고 뭐 이래 내면 자기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 또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뭐 자기가 거기에서 분명한 자기 철학이 뭐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그런 책을 제가 또 다시 낼 수 있을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바다는 어쨌든 굉장히 직접 제가 관련대가 있어요. 제가 시골에 뭐 그 바다 바로 옆에 그 집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한 번씩 가고 있는데 무서워요. 혼자는 못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나고 굉장히 무슨 소리가 많이 나요. 바다 바로 앞에 있으면은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바다에서 항상 느끼지만은 그 바다 속에 살고 있더라고. 왜냐하면은 이게 자꾸만 퇴직되고 밀리고 하면서 옛날에는 다 바다였어. 그 사람 사는 동네도. 근데 그게 이제 자꾸만 이제 사람이 살면서 거기다가 매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 밑에는 1m만 파도 조개들이 막 이렇게 묻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폐총이죠. 폐총뜸이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바다 이야기가 많이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글 속에. 보면은 제가 이제 청새치하고 그다음에 또 뭐 향유고래 뭐 이런 걸 읽으면서 저는 모비딕을 좀 떠올렸고요. 그래서 또 밤바다 랩소디도 그렇고 그래서 노인과 바다 이런 거를 좀 모티브로 해서 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뒤에 해설을 보면은 이 시인은 뭐 들레저식으로 말하면 바다를 통한 탄령토와 뭐 이를 꿈꾸는 시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궁금했는데 바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바다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이걸 항상 상상하시는 시인이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새들은 언제 깃털을 터나가 사실은 이 시집의 제목 아닙니까, 그지? 제목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한번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기술 문명과 높이에 대한 욕망, 뭐 핵 문제,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집어 넣으셨던데요. 여기에서 새 이미지는 균형을 회복하려는 인간 내면의 목소리 같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이 새가 깃털을 드는가 이 제목을 특히 이 시집의 제목으로 넣었을 때는 좀 생각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새라는 새는 어쨌든 공중을 나르는 그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새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날개 없잖아요. 날개 없는데 그 공중을 나르고 하면 우리는 거기 하나의 늘 상상의 대상으로 새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못 나니까 날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저는 그래 새들이 새가 이제 말하자면은 언제 깃털을 터나 하는 이 제목 가지고만 이야기하면은 깃털을 턴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깃털을 턴다면 어떻게 보면은 온몸을 털면서 움직일 때 힘을 주고 내가 어딘가 비상을 꿈꾸고 내가 무슨 도약을 한다거나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을 시작하거나 그 말하자면 우리 유행가에도 립스틱 짙게 바르고 뭐 여자들은 머리를 자르고 뭐 이런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어떤 걸 할 때 새들은 깃털을 한번 팍 털고 그래서 하늘로 나르고 하지 않나 뭐 이런 거에서 제가 연유를 해서 새는 정말 오묘한 어떤 그런 동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새들이 내려다보는 인간 세상 새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점에서 새를 제가 좀 많이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들은 이제 항상 이제 보면은 뭐 구름이나 바람 사이에 완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에서 자기는 이제 근데 이 새들이 정말 보면은 지구의 어떤 반을 날아가는 새도 있잖아요. 자기들 한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아니면 한 봄을 지나기 위해서 그런 거 보면 한 마리가 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보면 같이 막 쫙 날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 새들이 새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새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새가 왜 생각이 없습니까? 엄청 생각이 많고 아주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어떤 그거를 제시를 받아가지고 행동하는 어떤 그런 동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라는 걸 통해서 어떤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이런 걸 저는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이 새들을 언제 깃털을 터나 그러면 저는 언제 깃털을 터는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언제 깃털을 털까요? 이제 책을 내면서 깃털을 터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이제 깃털을 터는 순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시를 한번 감상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백년호에서 문화사랑 백년호의 백양효 선생님 이 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양입니다. 새들은 언제 깃털을 터나. 김도우. 새들이 구름 아래 모여 있다. 하얀 구름은 꽃처럼 부풀어 올랐고 새는 바람을 일으키는 높이를 가졌다. 지구는 온갖 이유로 발광을 했고 37초 만에 날아오는 백일 빌딩이 구름처럼 떠 있다. 슬픔과 기쁨의 온도는 보이는 간격에 따라 다른 걸까? 90초 만에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속도는 시간의 간극도 삼킬 수 있다.
홀로 남은 새들이 바람을 세게 움켜쥔다. 호공을 막히는 것 없지만 모든 것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새는 높이 오를수록 바람을 밀어낸다. 공중에 다리를 걸어놓은 새, 다중성 점률등처럼 반짝인다. 소원을 신고 먼 우주로 달려가는 길목에 내장을 드러낸 나무가 줄줄이 서 있다. 햇빛을 받은 잎들은 종일 후죽은했고 숨을 쉬지 못했던 나무는 빛의 속도로 새 잎을 달기 시작했다. 난간의 끝에서 함께 놀던 새들이 보이지 않는다. 어제와 내일을 날고 있는 새들은 캡슐로 버티는 미래를 읽어버렸다. 새는 어느 한쪽만만 기울어지지 않는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수경 선생님. 시를 듣다가 보니까 이 새라는 기호 속에 많은 새들이 막 하늘을 나는 것처럼 막 변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집을 처음에 읽다가 이 선생님의 어떤 독특한 이미지 방식이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처음에 조금 제가 적어왔는데 시에 보면 30페이지 시에도 보면 뭐 꽃게 등짝 같은 붉은 눈동자 이런 또 시어들이 있고요. 또 마른 버진 같은 골목, 마늘종 혓바닥. 아까 또 우리가 낭송해준 시 중에 각각류 벌레 같은 비가 내렸다. 또 토끼 목도리 같은 분홍빛 바람. 처음에 제가 시를 읽을 때 이 꽃게 등짝 같은 붉은 눈동자가 도대체 이게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막 시집을 제가 한 이렇게 두세 번 읽기는 처음입니다, 선생님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사실은 이 이미지가 팍 저한테 와닿지를 않았는데 또 어제는 또 제가 막 읽다가 보니까 이 시어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뭐죠 메스를 들이대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막 좀 되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혹시 이런 이미지 방식이 제가 또 다른 시를 읽은 그 어떤 이미지의 방식과는 조금 더 약간 그로테스크하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들을 혹시 어떤 효과를 노리고 시를 쓰셨는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시 하나하나마다 이미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시려고 혹시 일부러 그러셨는지 좀 듣고 싶어서. 아니 일부러 이거를 어떻게 좀 어째 보자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약간 제가 생각에도 이런 거를 쓸 때 보면 제가 약간 좀 뭘 끓고 있는가 봐요. 속에서 뭐가 끓고 있어가지고 그 약간 좀 과격한 어떤 그런 것들이 시으로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순하게 나가면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확 좀 그냥 찔러도 그냥 찌르면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콱 쑤셔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래 시에도 약간의 좀 그런 것들이 자극적인 어떤 그런 거를 제가 좀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굉장히 그런 어떤 거를 조금 뭐 막혀가 있었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쓴다고 해서 뭐 글이 세지고 그 글이 뭐 대단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감할 수도 있어요. 느낌을 너무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가질 수 있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그 독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안 와닿는다 이러면 자꾸 자꾸 씹고 자꾸 보면은 잘 입력이 됩니다. 어쨌든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꽃게 등짝 뭐 이러면 꽃게가 있잖아요. 꽃게가 그냥 있으면은 별로 안 붉어요. 근데 꽃게를 우리가 깨 같은 거
확 냄비에 쪄보세요. 엄청 빨갛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색깔이 막 엄청 선명한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는지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어떤 그런 게 확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시와 잘 어울리고 있느냐? 뭐 저도 많이 그거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이게 이 시에 이게 맞는 소리냐? 뭐 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뭐 그냥 저답게 그냥 뭐 썼어요. 예. 선생님에게 네. 그 부분이 아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적 이미지가 아마 실제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답변에 대한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자꾸 이렇게 어느 길이 부딪히는 이런 것들을 저는 고의적으로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불편하게라고. 특히 일부에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회를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우리가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곱게 이야기하는 거 뭐 이런 방법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제목을 봤을 때 익사체는 번역되지 않는 자세, 이 제목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익사체라는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는 도대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셨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안에 뭐를 담가놓고 있었습니까? 예, 익사치는 결과적으로 시신이잖아요, 그죠? 시신이 물 속에 장기가 있으면 그게 부풀거든요. 안에 가스가 차고 하면 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익사체에 대해서 제가 보면은 뚝이 터지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사람이 죽고 하는 거 제가 어릴 때 뚝 터진 거 봤거든요. 뚝 터진 것도 보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고 막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이제 듣고 있는데 결국은 그 익사체 자체가 사체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물 속에 빠지고 하는 거 저도 거기 그 뚝에 휩쓸려 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체처럼 때로는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때로는 뚝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 있잖아요. 살면서 허우적거리고 어떻게 힘든 걸 어떻게 그걸 극복해 나갈 때 그럴 때 그렇게 사체가 부풀어 오르는 나의 어떤 그런 거를 뭐 이미지화했다고나 할까? 약간 좀 그런 걸로 익사체는 이제 뭐 좀 그 사체에 대한 거, 그 죽음에 대한 거 이런 걸 좀 강렬하게 조금 이제 그거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시집 속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낯선 단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혹시 선생님 시집 내고 나서 가장 많이 들으셨던 말 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말씀들 하시는지 주변에서. 아예 우리 시인들께서는 별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크게 큰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이제 시인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늘 이 언어를 고급 언어를 다루다 보니까 뭐 너무 어찌 보면 너무 얄팍한 어떤 깊이가 없으면 더 싱겁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좀 그게 있는데 일반 이자 대중들은 시집을 한 권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드렸다. 그 다음에 반응이 없어요. 아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은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해가지고 머뭇하고 그게 이제 뭐냐면 해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책이 좋더라, 글이 좋더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글이 좋아야지 좋다 이럴 건데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좀 그래서 곤란한가 보다, 말하기가 참 곤란한 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저는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또 그래도 속으로는 허무했어요. 제가 너무 좋더라 하는 그 일반 대중들이 너무 좋더라 하는 그 책이 제가 어떤 건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들이 좋더라 해주는 게 더 좋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는 대중이 말하는 거는 저는 뭐 거기 따라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예.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레몬을 읽으면서 제가 60쪽 레몬 읽으면서 굉장히 울컥했거든요. 레몬의 시큼한 성장통, 그 다음에 말로 설명되지 않는 그 감정들이 어떤 아버지의 엄마로 또 비춰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좀 울컥했는데, 그 뒤에 보면 마지막 식사에서 또 문어 이야기하면서 또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시고 해서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혹시 하실 수 있으면은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 엄마의 이야기도 썼지만 아버지 이야기도 썼고, 근데 제가 엄마는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그게 추억이 고 초등학교 몇 학년 때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굉장히 거기에 많은 그게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버지 삶이 어떻겠어요? 그 안 봐도 뻔하잖아요. 아내가 없는 그 살림이 집이 되겠습니까? 이제 또 그런 어떤 거기에서 오는 갈등, 그러면서 또 저희 아버지는 또 너무 잘 나가지고 또 그것도 여자가 줄을 섰어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아버지의 그때의 어떤 그 아버지의 그 분위기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그래서 그 남자 분들에 대한 아버지 때문에 남자분을 굉장히 이해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연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아버지가 힘들게 사는 걸 보면서 괜히 보통의 아버지들도 괜히 되게 애틋하고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힘들게 하는 걸 보면은 안 됐고, 좀 저럴 때는 좀 저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 아버지의 어떤 그 삶의 경로를 보다 풍운하잖아요. 아주 막. 그리고 굉장히 우리 아버지가 그 수사 방첩 요원이었거든. 말하자면 그 안기부 하셨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무서운 어떤 그런 직업을 말하자면 좀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이제 살아오면서는 저희들한테는 엄청 또 다정하고 정말로 그럴 수 없도록 이제 그 엄마의 몫을 다 한 거예요. 이제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좀 밉다가도 예쁘고 예쁘다가도 밉고 막 좀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좀 그런 게 교차하는 뭐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그래서 거기 이렇게 책에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제 좀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할 말이 있을 때는 같이 자꾸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2번을 이제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시는 사실은 아까 익사체는 번역되지 않는다는 시하고 그다음에 벌레의 반전, 네, 그 시가 고르라면 2개를 고르라면 그 시를 2개를 골랐는데 요즘 저는 이제 좀 시를 철학적으로 좀 읽고 있어서 지금 저도 올해 이제 시를 분석하는 그 책이 나오는데 그걸 철학적으로 분석한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시집도 제가 읽으면서 어떤 철학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이제 철학의 대세 철학자가 2명이 있는데 한 분이 이제 그레이엄 하먼이라고 해서 사변적 실제론의 선두주자이고 객체지향주의의 어떤 그 신실제론의 어떤 앞서가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우리가 이제 대상을 주로 이제 시도 대상을 가지고 쓰잖아요. 보이지 않는 대상이든 보이는 대상이든 근데 이렇게 시를 이제 쓸 때 보통 주체 객체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인간 중심주의의 어떤 시각에서 그 대상을 분석해서 또는 어떤 시적인 상상력으로 시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레이엄 하먼에 의하면은 주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객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있는데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고 또 독일 철학자인데 이분은 30대에 그 독일의 어떤 유명한 대학의 어떤 지금 교수가 되어 있는데 이분의 또 허구의 철학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도 이 객체 중심주의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의미장 존재론인데 의미장이라는 것은 여기도 보면 선생님이 쓰신 시 중에 청새치라는 어떤 노인과 바다 이야기도 있고 모비딕 이야기도 있고 책을 보고 쓰신 것도 있고 사실은 그러면 뭐 모비딕은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장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얼마든지 무한하게 존재하는 거고 우리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안에서 어떤 읽어내기도 하고 또 존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떤 나 안에 없던 어떤 의미는 다른 분에게는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한테 청새치라는 게 만약에 뭐 지금 당장은 없지만 또 선생님에게는 또 그 청새치라는 어떤 산티아고 노인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선생님한테 시로 다가오듯이 이게 얼마든지 무한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분의 어떤 이야기인데 선생님의 시를 그러면 어떤 이렇게 읽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어떤 시적인 경험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 어떤 예술 작품을 대할 때 미적 경험이 보통 이제 에서 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 모네가 그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으로 되게 유명한데 그 해돋이를 태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자기 어떤 지각적 환영인 그 태양을 그 인상 해돋이라는 그 작품 속에 어떤 대상으로 가져온 경우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에게 혹시 이 시들 중에 나한테 그렇게 혹시 다가온 건 있을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블루문이라든지 아니면 시를 하나를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시집 전체에서 혹시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인 그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시적인 경험. 예. 예. 다가오는 거. 예. 이 청새치는 만약 예를 들어서 청새치 이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요리 중에도 굉장히 그 외국 요리 중에 그 눈알 요리가 있어요. 청새치 이 눈알 이 청새치의 눈알이 굉장히 그 고급 요리래요. 눈알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청새치라는 이 생선이 고기가 얼마나 큰지 굉장히 크잖아요. 큰데 그 눈알만 가지고 해도 큰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그런 이제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눈알 요리가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해체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노인과 바다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청새치를 잡는 저물어서 가는 태양을 노인과 바다에서 청새치를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떠올리면서 이 청새치의 일생이 이제 어떤 그 일생을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알 요리를 마주하고 앉아서 즐기는 인간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고 눈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인간이라는 게 정말 모질고 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고 인간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이 생명이라는 게 생명이 꼭 인간의 생명만 중요한 것인가 생각을 제가 무슨 그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아닌데 애호가도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싫었고 그런 요리를 해가지고 귀족들이 나눠 먹고 막 이런 그거를 하면서 내가 진짜로 이 시는 그런 데서 온 어떤 반감 같은 거 이제 약간 그게 방향이 이제 다른 데로 갔지만은 이 시의 그 내용은 시가 그렇잖아요. 제목은 거기 내용은 그거로 시작했지만은 가다가 보면은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수도 있더라고요. 다른 문제가 다시 생겨가지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것도 저 자신도 모르게 또 그런 게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가 내가 의도했던 대로 처음부터 나 이거 써야지 이래가 썼는데 그거는 안 써지고 다른 방향에 가서 시가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이 청새치가 좀 그런 내용입니다. 선생님 제가 산문집을 좀 사가지고 읽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산문은 편안하고 이렇게 딱딱 정돈이 잘 되어 있고 잘 읽히더라고요. 웬만한 분 같으면 그 산문을 가지고 시로 만들어도 행가리를 잘 해가지고 조금 양념을 치고 하면 시가 만들어질 텐데 선생님 이 시는 굉장히 또 산문하고 완전 다르게 이렇게 적으신 거를 보고 선생님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 누룽지라든지 뭐 뒤에 산문을 각 부마다 뒤에 이렇게 배치를 하신 거, 그 산문시도 너무 좋아서 산문시를 앞으로 계속 쓰시도 참 좋으실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중간에 보면은 뭐 정거장꽃, 허공에 정거장이 뭐 꽃이 피어 있는 이런 시를 보면 선생님 또 달달한 연애시도 좀 잘 쓰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앞으로 어떤 시를 좀 쓰시고 싶을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앞으로 어떤 시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감히 해보지 않아서 제가 어떤 시를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써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고 시라는 것도 갑자기 어떻게 뛰어 올라서는 것도 아니고 넘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그렇게 뭐 열심히 쓰지는 못하지만 시라는 것도 뭔가 이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순서가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다 해결해야 그 다음이 나오고 또 저걸 해결해야 그 다음이 나오고 정말로 벗겨도 다 알 수 없는 게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딸아는 잘했다 싶어도 나중에 보면은 엉망이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제가 느끼고 해서 이 비밀스럽고 이 굉장히 음흉하고 이런 이 시를 제가 내가 뭐 써야 되겠다고 한다고 해서 되겠는가 첫째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자꾸 쓰다 보면 제가 거기에서 한 발씩 어떤 쪽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조금씩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게 제가 거짓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인생이 이제 자꾸만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내 자신도 모르게 제 색깔이 이제 자꾸만 이제 조금씩 나오겠죠. 그러면 그 색깔이 제가 쓰고 싶었던 방향이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28쪽에 9시들을 읽으면서 이거는 다른 시들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감각적이고 해서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 각각의 문장들이 제 느낌에는 하나의 시간으로 전부 다 몰아서 집어넣은 것 같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비구름이 몰려오는 시간이었다는 좀 보자기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보자기에 확 이런 것들을 쌓는. 그런데 이 9시 들이라고 시간에 들이라고 붙인 거 이건 좀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저는 혹시 여행을 하시면서 느낀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9시들에다 넣었나 이런 생각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28쪽 오늘 선생님이 저보고 뭡니까 두 분 선생님이 어디에 뭐를 하겠다 이런 말씀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그냥 나오는 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여기 9시들이라는 이제 이야기는 이 시간에 젊은
젊은 사람들이 이 9시 정도 돼가지고 어떤 게스트 하우스에 이렇게 이제 전부 이제 줄 서가지고 들어오면서 게스트 하우스라는 데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그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같이 만나는 맥주 타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주 타임에서 만나가 나중에 되니까 또 9시 되니까 다 밖에 나가더라고. 이거 실제로 경험이거든요. 다 바다로 다 나가더라고요. 그 바닷가에. 바다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자유로운 영혼들이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자기 생활을 하면서 뭔가 풀어야 되는 게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 자신을 벗고 아주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와서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차라리 모르는 사람하고 놀다가 같이 대화하고 그게 이 좀 젊은 군상들한테는 그게 필요한 모양이다. 이거를 좀 제가 느끼면서 요 거기 방향이 뭐 좀 다르지만 일단 그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제가 쓴 것이에요. 바다에서 같이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예. 두 분 또 더 얘기 나눌 거 있으실까요? 혹은 저희 무대 밑으로 마이크를 한번 돌려볼까요? 혹시 같이 책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작가님께 궁금한 얘기나 나누고 싶은 얘기, 혹은 뭐 이 책을 읽고 본인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문장이든 어떤 것이든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6쪽에 나와 고양이와 마른 버섯 같은 골목, 이게 이제 참 좋았거든요.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울컥했는데 누가 좀 읽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나와 고양이와 마른 버섯 같은 골목, 골목을 걷고 있었어. 민들레가 검은 이끼 사이로 번지다가 아무도 모르게 피어있고 창문 아래에는 희미한 불빛이 홀씨처럼 날아오르고 있었어.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어. 큰 길을 두고 골목을 택하는 건 나도 모르게 생긴 버릇이었어. 막다른 길을 되돌아 놓은 적도 많았어. 골목 안쪽 꾹 눌러앉은 집안에서는 음식이 끓고 있었어. 국물이 넘쳐 타는 냄새가 어머니 이마에 난 주름골처럼 번졌어. 찌개가 또 한 번 졸여지고 있는 것 같아 발걸음이 빨라졌어. 깨어진 화분에 피다만 꽃이 시들고 있었어. 돌아가는 길을 기억해냈지만 뽀얀 붕꽃은 피어있지 않았어. 먼 불빛을 뒤로하고 나는 쓰러져 있는 오래된 벚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어. 농수화 가지 한 자락 불을 파고들었어. 막다른 골목에서는 울음도 멈춘다는 것을 지난번에 핀매화가 알려주었어. 골목길에 앉아 부추를 다듬는 할머니 옆에 강아지 한 마리가 엎드려 있었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눈빛이 마른 버전 같은 늙은 고양이 한 마리일 거라 생각을 했어. 이게 늙은 고양이 한 마리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그런 느낌도 부르고 또 저희 늙음이 또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 집에 정말 돌아갈 집이라는 거는 엄마와 마찬가지인데 집으로 갔는데 엄마가 없고 그 마음을 기댈 데가 없는 그 어떤 저녁, 음식 냄새 나는 그런 저녁의 골목,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 시집 속에 한 50여 편이 넘는 시들이 있는데 또 각자의 마음을 건드리는 시는 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인의 목소리로 듣는 시도 좋지 않겠습니까? 혹시 선생님 마음에 드시고 있는 다 애정하는 시겠지만 한 편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딱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이런 시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골고루 다 공평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도 좋고 저 시도 좋고 그러는데 108쪽에 물고기 지문은 어둠이 오면 사라지고, 예. 근데 버드나무 발을 붙잡고 물구나무를 섰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환하게 열렸다. 앞만 보던 세상 발밑에도 있었구나. 숨을 쉬다 말고 멈춘다. 꼬리 접은 물고기 도달하지 못하는 공간을 휘젓는다. 머리 박은 왕버드나무는 삐죽 튀어나온 매발톱 같은 혀끝을 굴린다. 구부러진 바닥이 속을 뒤채고 몸의 모서리는 구름 산책로 계단을 오른다. 숨을 곳 없는 길목에 물러서면 발걸음 뒤 각질이 돋는다. 숙성된 시간은 몇몇 살아남은 사람들로 붐비고 지나온 발자국은 피아노 건반처럼 열렸다 닫힌다. 버둥거리다 생긴 상처들 내 속에 또아리를 틀면 독성이 수면으로 떠오른다. 괴성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살아남은 햇살도 뒤집힌다. 붕어는 알을 품을 때마다 비밀 한 가지씩 뱉어내고 젖이 부른 저수지는 젖을 나누려고 둥둥 떠다니는 나뭇잎을 끌어당긴다는 어머니의 이야기. 물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 모든 시를 편애 없이 사랑한다 하셔서 따로 이유는 묻지 않겠지만 저는 잠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핵심 키워드들이 사실 이 시에 대단히 많이 녹아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어떤 어둠이 지금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몸, 시간, 마지막에 그 가족인 어머니까지 이렇게 쭉 확장되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 뭔가 생성되고 확장되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세 분 선생님들의 마지막 그동안 책 읽으시면서 한 달 동안 많이 애쓰시고 이 자리까지 나와주셨는데요. 한 말씀씩 나누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정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일단 제가 좀 시를 잘 안 읽고 막 그냥 제가 편한 시만 계속 골라 읽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토크를 한다 생각을 해서 억지로라도 읽어야 되니까요. 읽으니까 자꾸 시인님의 편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뭐지 이렇게 하다가에 그런 경험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참 손을 많이 보시고 태고를 참 많이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정말 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경 선생님 한 말씀. 아까 선생님 시 아까 읽어주신 거에 제가 몇 편 고른 게 있는데 다음에 또 읽어봐야지 하고 제가 이렇게 몇 개 띠를 붙여놨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읽어주셔서 어쨌든 선생님하고 저하고 뭐가 통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시집을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시를 이제 몇 편씩 조금씩 이제 읽고 있거든요. 읽고 있는데 시가 어쨌든 저한테 주는 어떤 것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를 읽다가 시는 다 모든 곳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그 시인들의 상상력은 무한하구나. 그 무한함 속에 뭔가가 창조가 되고 또 우리가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또 어떤 시인의 다른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각각의 어떤 개성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저한테도 좋은 조금 의미 있고 하여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도우 선생님. 예.
좀 부족한 시집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시를 발표할 수 있는 뭐 아주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오늘 정말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126회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톡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